구경회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또 회사에서도 보시고 네, 이 자리에서도 옆에 옆자리. 보시고 네. 옆에 옆자리세요? 좀 친밀하시고 또 다양한 스토리를 서로 알고 계시겠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화장실 앞에서만 잠깐 봐요. 그렇습니다. 자주는 못 봐요. 그리고 또 그래요? 제가 옆에 사무실에 옆자리인데요? 별로 없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싸돌아 다녀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저는 시간을- 사무실에 앉으면은 네. 공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해야지 공부가 아, 돼서. 저도- 꼭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 저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이 칸막이 있는 데서는 공부가 안 돼. 네. 넓이 있는 데서만 공부가 되고. 저는 좀 약간 좀 특이한데. 그래서 자리에 없어요, 별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마주보고 두 분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를 보니까 인컴 투자, 배당 투자자들이 점검해야 할 키포인트 이건데 예. 제가 주린이라 그런지 몰라도 인컴 투자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주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식 투자자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용어가 생소할 뿐이지 많은 부분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신 거죠. 어. 본인들이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인컴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수익은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금 투자한 것의 가격이 올라서 나오는 그 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그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또는 임대료 아니면 이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투자는 앞에 있는 그 원금의 가치가 오르는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인컴 투자는 물론 둘 다 비중을 두지만 조금은 더 현금 흐름 인컴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인컴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니까 네.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렇죠. 좀 와닿는 채권 것 투자라든지 같아요. 그렇죠. 많이 제가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렇게 이제 방금 연구원님 설명해 주신 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거위의 비유를 해가지고 거위를 사서 조그만 새끼 거위를 사서 큰 거위까지 키운 다음에 잡아먹는 거. 요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베팅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네. 둘째는 거위를 키운 다음에 얘가 거위알을 계속 낳도록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거위알을 계속 이제 까먹는 거죠. 요게 이제 인컴 투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인컴 투자는 거위알을 이제 까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잠시만요. 네네. 그런데 우리 연구위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이렇게 아, 앞으로 네네. 가까이 예, 예. 해주시면 네. 의자를 이렇게 당기시면 네, 돼요. 의자를 잘 들릴 것 당겼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네. 목소리가 좀 커서 아, 너무 예. 믿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팀장님. 처음 나오신 것 치고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여유있으십니다. 네. 연륜이 느껴지시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고 또 최근에 또 승진도 하셨어요. 아,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승진 그럼요.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그렇죠? 센터장이 돼서 돌아오신 영웅형도 네. 그렇고 이 구경의 팀장님도 승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뭐 질문하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인컴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좀 부탁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고 그 부분에서 이익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인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인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도 지금 7월이잖아요. 또 인컴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배당으로 생각하면 또 하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컴 투자 고민하셔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도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셨고 일단은 첫 시작으로 어떤 이야기로 좀 열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인컴 투자를 들으니까 부동산이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예, 가장 큰 시장이죠. 네, 그래서 글로벌 주택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부터 좀 들어보고 저희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시장 시황에 좀 익숙하시다 네, 보니까 맞아요. 해외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에 대해서 이제 뉴스로 간간히는 좀 들으시는데 네. 이렇게 정확히 좀 상세해 보실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컴 투자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부동산이죠. 사실 네. 이제 그 우리가
국민 연금도 내고 많은 그런 부동산 펀드라는 특정 상품도 나오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반적인 이제 그 퇴직 연금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주택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만 보시지 말고 이런 쪽도 가끔 이제 좀 보시면 재밌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도 미국 시장이 제일 크듯이 부동산 시장도 미국 시장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미국 시장부터 이제 좀 보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마켓이고요. 특히 주택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뭐 우리나라 주택 가격도 최근 많이 올랐는데요. 좀 이따가 나오게서 설명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연방주택금융청에서 이제 매월 나오는 주택 가격을 지수를 보시면은요. 전월 대비 1.8%가 올랐는데요. 요 그 가격 지수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후반기부터 이렇게 가파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이렇게 환원을 해 보면은 이렇게 2013년부터 완만한 그런 좋은 시장, 사실은 연 4 내지 5%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완만한 좋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2020년 4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유야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은 중복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는데 워낙 많이 풀린 유동성,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금리, 저금리.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자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1억 원을 빌릴 때 연 300만 원의 이자를 냈어야 된다면 지금은 250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금리 하락폭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맞아요. 모기지 금리가요. 모기지 금리 많이 그래서 빠졌죠. 그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 이유라면 아무래도 그 앞에 있는 유동성과 금리에 연관된 내용이기는 한데 투자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게 투자고 어느 게 실수요인지 사실은 구분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어쨌든 투자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리포트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21세기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그러니까 했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예. 선생님 저 그림이요. 저게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이게 보통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게 한 4에서 5% 정도 계속 오르면은 오케이인데 한 달에 아니 1년 만에 저렇게 오르면 어떡합니까? 저게 이제 저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금융위기 이전엔 당연히 버블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때에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90년대는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시대가 아니었고 네. 80년대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웬만한 분들은 태어나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뭐 미국이 억지로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퍼뜨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택 시장 미국이 제일 많이 오른다 좀 보고 있고요. 그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요. 주택 판매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도 가격이 오르면 이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 주택이 전체 그 주택 판매의 약 8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규 주택이 한 10몇 %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2년 동안의 평균치는 이건 연환산입니다. 이게 매월 686만 채가 팔리진 않아요. 네. 연환산하면 이제 연간으로. 그렇죠. 네. 연환산한 건데 네. 꼭지를 치고 조금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내려가고는 있는데 이게 예년 평균이 한 500만 채씩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주택 거래가 활발하다. 그렇군요. 다만 이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약간 좀 완만해지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모기지 금리가 나왔네요. 이 미국 모기지 금리 장기 추인데요.
국채 금리 따라서 이렇게 모기지 금리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고요. 네. 모기지 금리가 이제 검은색인데요. 제가 이제 요걸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내려가는 건 같이 내려갔는데 국채 금리가 반등한 거에 비해서 모기지 금리 상승폭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군요.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리 국채 금리가 시장 가격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죠. 쓰는 금리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금리가 더 안 올랐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한 국면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 바닥 대비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미국 치고는 가장 낮은 30년 빌리는데 3% 연 3%씩밖에 안 내는 그런 사상 유례 없는 낮은 네. 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까지 하고 네. 다른 나라 얘기 조금씩 좀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약간 얘기를 돌리면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금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물론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진짜로 인컴형 임대료를 받기 위해 받는 그렇게 위해서 투자하는 부동산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산업용 인더스트리얼과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커머셜 상업용의 뜻이라고 전체 그 임대 수익을 얻는 그런 빌딩률을 전부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쪽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택 가격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아까 요 보여드렸던 상승 이런 곡선이 이 가자 저건데 상승률과는 저거는 기울기가, 상업용은 네. 오고 이거 그렇죠. 네. 쭉 근데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좀 미국을 이렇게 조금 이 시장에서 아니까 조금 약간 좀 사적으로 사람들이 천조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천조국. 네네. 정말 이쪽에서는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를 때도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지금 사실은 이쪽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데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딱 맞춰지는 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물 가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딱 그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지수도 굉장히 늦게 나오고 월별로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래도 미국 데이터가 그래도 저희 애널리스트가 보기엔 굉장히 네. 좀 잘 그나마 잘 나오고 있는 네. 편인데 보시면은 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작년 그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입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 다시 회복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다만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저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도 여러 가지 종류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좋은 것은 이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 제일 대표적인 게 창고죠. 창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물류센터 이렇게 말 많이 하지만 사실은 창고죠. 그렇지만 옛날엔 네. 창고라고 그렇죠. 했어요. 네. 요즘에는 무슨 뭐 웨어하우스, 뭐 창고, 그렇죠. 뭐 거기다 풀필먼트 뭐 이런 하우스. 얘기 하지만 얘는 그냥 창고지 뭐. 네, 그쵸, 그쵸. 이번에 네, 그게 맞죠. 맞아요. 네네. 그렇죠. 하여튼 발달된 모양의 창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용 부동산으로 미국에선 많이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인더스트리얼 하면 이제 공장 이런 거 빌려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시장의 90% 이상은 창고인데요. 이쪽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서 옛날에는 창고들은 보통 시외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오피스보다는 이 수익률, 그러니까 그 임대 수익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정당한 일반적인 그런 교과서적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역전됐습니다. 교외에 있는 창고 같은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낮아졌다.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높은데 네. 어떤 일부 오피스보다는 오히려 이제 창고가 더 높아지는. 그 말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죠. 여기도 임대 수익률이 그런 낮은 효과가 나오는데 지난 2015년 이후에 한 6년 동안 지금 계속 호황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이쪽 그 관련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제가 모른다 그러기 잘한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 한 2년 전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랬으면은 지난 2년 동안 괜히 머리 긁고 있었을 뻔했는데 제가 그랬죠. 언제 끝난다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쪽은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이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이 데이터 하우스 같은 것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통신 기지국 부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리츠로 하는데 그런 쪽도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도심의 오피스 그리고 가장 이 언택트 시대의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호텔. 호텔도 있고요. 또 네. 우리의 그 상업 일반 그 소매 점포들. 소매점. 그쵸, 그쵸. 예. 그 지금 우리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조금 이게 내가 알던 명동이 맞나 이러시는 저도 한 분들이 번씩 좀 가볼 때 깜짝 놀라요. 여기 거의 고요해요. 밤에 가면 그렇죠. 임대라고 붙여 있는 데 너무 많고 저는 이대역 근처에 가도 임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워낙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좀 돈이 자금이 그래도 들어오기 들어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 소매 부동산들이 가격 하락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명확한 지표는 없어서 그건 어려운데 네. 각가지 이제 언론이라든지 몇몇 연구기관들의 그런 결과를 보면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폭락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보였다가 YOY로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 워낙 천조국이다 보니까 그쵸. 약간의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이 굉장히 과열에 가깝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었다가 회복을 하는 완만한 회복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주택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예, 예. 제가 그 전에- 중간에 좀 끼어들면 예. 물 언제든지 한 모금 드시고 예, 그러니까요. 하시죠. 너무 너무 이제 진행을 계속 타이트하게 하시니까.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얘기만 하네. 그럼 나는 뭐 집을 사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뭐 해외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에 대한 설명도 뒤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역시 방송 경험이 풍부하셔서 중간중간에 나가시는 그러니까요. 혹시 분들을 잡을 이거 수 무슨 있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맞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함께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뭐 워낙 우리가 잘 보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한국은 그래도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네. 이 당국이나 이런 관련 쪽에서 굉장히 좀 이 상승세를 좀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혼자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무리 무슨 규제를 하고 담보 대출 관련 규제를 금융 규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걸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몇몇 나라들은 한국처럼 수도권의 주택이 더 오르고 어떤 나라들은 수도권보다는 교외 지역 아니면 지방이 더 오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이 그래요?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쪽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마운틴 지역이라고 하는 로키 산맥 마운틴 쪽 그 사실 우리가 뭐 와이오밍 뭐 이런 막 이름 탁 들어보면 봤는데 어디 있는지는 미국 지도 보면 못 찍어본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 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캘리포니아에 이제 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도시들은 한 10%대 초반 뭐 이 정도. 의외네요. 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바뀔 수는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혹시 투자에 실제로 뭐 하시는 분 있으면 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택을 가지고 상품화한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이 집값은 좋습니다. 집값은 글로벌 전체가 오르니까 따라서 오르는데요. 아무래도 브렉시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공실률, 특히 런던 하면은 오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공실률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연기금 중에 일부분은 이쪽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물론 이제 대부분 한국의 연기금들이 투자한 것은 장기 리스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아직까지는 좀 큰 우려는 없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면은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이 전에는 얼마였어요, 혹시? 3-4%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죠. 와. 엄청 올라갔네요. 그렇죠. 사실은 오피스 런던이라는 상징성을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게 9%의 공실률이라는 거는 사실 좀 의외죠. 근데 이게 문제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그것 또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모르겠네요. 저런 네. 부분들은 확실히 리스크 요인인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런던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저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의외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런던에 있는 150만 파운드짜리 주택을 그럼 사란 말이냐? 내가 돈이 어딨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돈 몇 달러를 갖고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몇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요? 그렇죠. 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내에 리츠가 도입된 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인데요. 네. 그 당시에 비슷하게 도입됐던 싱가포르는 굉장히 시장이 커진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성장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좀 이 정부 주도적으로 리츠 시장을 조금 이제 크게 활성화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도 리츠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리츠 하니까는 무슨 크래커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래도 왜 여쭤보려고 설명도 했어요. 없이 리츠. 이렇게 그냥 리츠가 말을 뭘까? 하느냐 네, 이렇게 네, 네. 물어서 하실까봐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아유, 혼자 아닙니다. 끌고 네. 있어가지고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예. 네네네. 리츠는 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특수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신탁. 리츠의 맨 뒤에 들어가는 T가 사실은 트러스트라는 트러스트.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신탁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인데 당연히 이제 많은 투자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은 법인세를 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자산가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세금을 내고 거기서 또 배당을 받으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내가 얻은 배당 수익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내는 그런 그 중복과세를 피하는 막아주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리츠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할 그렇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0억, 50억 되는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게 더 올라갈 거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눠서 쪼개서. 네. 이쪽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좀 있으신 자산가들이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주택 시장은 아시다시피 필수재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살 때 조금 너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조금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리츠가 좀 적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리츠 시장은 계속 지금 한 3, 4년간 커졌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 리츠의 장점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굉장히 주식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중복과세를 피할 수도 있고 이익의 90%를 넘어야만 그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 배당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리츠들도 많이 보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의 리츠가 사실은 제일 익숙하고 사실 증권사 지점에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 보면은요, 이미 많은 분들의 그런 그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리츠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리츠, 캐나다 리츠까지 조금 확산하셔서 좀 발빠르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여담을 좀 드리자면은 네. 2019년에 우리나라에도 이 리츠 열풍이 한번 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장했던 여러 가지 리츠에 소위 말하는 그때는 그런 주식시장 분위기 좋지도 않았었는데 리츠가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막 그 주가가 막 엄청 오르고 막 이랬던 엘모 리츠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츠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가 지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한 번도 다뤄본 적 없을걸 리츠는 그 정도로 지금 네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관심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좀 관심을 가져보실 때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리츠는 실물이 사실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매일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하면서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아니 그 가격 노출 리스크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런 주식일수록 최근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성장주가 각광을 받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할인돼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다시 조금 그런 모습이 생겨서 고배당주라든지 이런 리츠 같은 주식들이 이렇게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성장주가 가고 있는데 뭐 재미없는 거 그걸 뭐하러 보냐 뭐 그렇죠. 이런 느낌.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럴 때 사실 들어가기 좋은. 근데 반대로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보면. 예. 그죠? 아니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리츠를 이왕 들어갈 거면 지금 같은 때.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짧아서 그 뭐라고 좀 그 분석을 하기가 힘들지만 한 20년 정도 이제 S&P를 분석을 했을 때 S&P 500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은 리츠가 S&P 500을 상회했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가격만 놓고 보면은 하회했는데 아무래도 배당을 더 많이 주다 보니까 배당을 재투자했다는 그렇죠. 가정하에. 재투자했다는 가정하에 토탈 리턴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년 토탈 리턴은 리츠 가격이 절대 그러니까 뛰지 않습니다. 거위가 알을 낳으면 잘 키워가지고 또 거위를 만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말을 많이 좋습니다. 드렸고요. 네. 네. 요거는 그럼 이제 그냥 어떤 리츠가 있고 예. 어떤 게 투자가 유망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리츠 같아요. 시장의 또 미국의 장점은요. 네. 각 세부 섹터마다 많은 리츠들이 또 상장이 돼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텔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호텔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리테일 조금 이 주가가 안 좋았으니까 싸졌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쪽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1분기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에 반토막이 났던 호텔 리츠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또 리테일 리츠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 들어서는 조금 좀 상황이 바뀌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용 리츠 같은 것들이 다시 좀 힘을 냈고 반면에 호텔 리츠 같은 건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리테일 리츠 같은 사실 리테일하고 호텔이 가장 이좀 덜 많이 떨어진 빠졌다가. 예, 덜 떨어진 두 섹터라고 좀 봐야 되는데 덜 떨어진 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전문 용어를 약간 가볍게 들어야 위해서 이 2분기 들어서는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이 있다면은 저는 리테일 쪽보다는 호텔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 좋은 쪽에서 고르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그 호텔 쪽 만약 들어가고 장기 본다고 하면 예. 말씀하신 장기는 대충 몇 년? 저는 정도 3년 이상을 들어가요?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보통 뭐 아마 미국의 전문 투자자들은 10년 뭐 이 정도를 그쵸. 장기라고 보실 텐데 아무래도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네. 3년 정도 이상 보신다면은 근데 이제 거긴 또 사실은 가정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팬데믹 이전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니는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죠.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네. 하는 거고요. 그런 니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90% 정도만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의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워낙 싼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이거는 단점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배당을 못 줍니다. 예, 작년에도 안 알겠습니다. 나왔고요. 네. 그리고 리테일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싸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테일 쪽 리츠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먼 프로퍼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큰 리츠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그런 리테일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산업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좀 신경제 쪽에 반대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츠 이야기 해봤고요. 예, 요 그래프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다 만드는. 네. 우리 이제 팁을 좀 주시겠다고. 예, 배당 그렇습니다. 투자. 네. 이게 사실 뭐 제가 뭐 한 10분, 20분 말씀드린다고 이게 전부 배당 투자에 대한 이 정수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저도 지식이 짧고 시간도 좀 짧은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요약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요거는 뺐습니다. 너무나도 가장 배당 투자자들이 이미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자산 가격분의 배당 수익, 네. 그죠? 이거를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연 5원의 배당금을 얻으면 배당 수익률이 5%잖아요. 이게 이제 높아야 사실은 배당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제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일단 기본 가정으로 하고 첫 번째 팁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좋지만 펀더멘탈이 나빠서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주식이나 배당 상품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이게 매우 중요한 절대적으로 겁니다. 지켜야 할 원칙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서 조금 제가 이제 사실은 금융업종 애널리스트를 좀 병행하고 있거든요. 들었어요. 네. 이쪽이 더 전문인데요. 네. 2011년 말, 왜 2011년 말을 제가 기점으로 잡았냐면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출렁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2011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정상화된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 은행업종 평균 배당 수익률이 예상 3% 정도였고요. 네. 코스피 평균이 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배당 투자용으로 은행주를 추천한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았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중간중간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은행주를 2011년도에 배당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금에서 먹고 원금에서 까먹고. 그렇죠. 전문 용어 쓰셨습니다. 원금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그림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난 2020년까지 이제 9년 동안의 누적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코스피보다 훨씬 2배 정도 많은 배당 수익을 배당은 많이 얻었어요. 줬어요. 네. 예. 근데 지수가 은행업종 지수는 오히려 10년 동안 빠졌습니다. 아하. 코스피는 올랐고요. 이게 만약에 S&P였으면 더 크게 차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탈 총 수익률은 14.9%대 71%라는. 그러니까 은행업종이 굉장히 시장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얻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당 투자자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상품을 고르다 보니 네. 향후에 어떤 주가가 일이- 많이 빠진 것만 고르게 된다라는. 그렇죠. 사실 음. 그때 이제 은행주가 주가가 하락했던 것은 2011년 말이면 이미 해외에서 그동안 없었던 양적 완화라든지 그렇죠. 무제한 뭐 이런 이 통화 증발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은행주를 그때부터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모든 건 사실은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행주는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너가 된 거고 단기적인 배당 수익률이 시장 대비 2배라는 거에 이렇게 조금 너무 그쪽만을 생각하신 투자자들은 좀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데서 물론 이 과거를 놓고 보면은 사실 분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딱 분석이 되는데 네. 향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배당 투자자 하더라도 펀더멘탈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배당 많이 준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 것.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랑 사실은 비슷한 건데요. 꾸준한 현금 흐름과 이익이 나와야 이 기업의 적정한 배당 투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펀더멘탈이라는 의미랑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죠. 요거는 이제 그 은행주의 사례도 되겠지만 영국의 그 리츠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조금 익숙치가 않으실 텐데요. 네. 이 세그로라는 리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활발하다는 그 창고 리츠입니다. 아, 네. 물류센터 리츠고요. 네, 물류센터 리츠. 브리티시랜드는 대표적인 그 소매 리테일 백화점 갖고 있고 지역에 몰 갖고 있는 그런 리테일 리츠입니다. 네. 이게 2014년도에는요 브리티시랜드가 세그로에 비해서 배당을 2배씩 줬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주가가 그때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브리티시랜드가 배당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운 거예요. 이미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이 물류센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때도 이미 높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이 배당금은 똑같이 늘어나다가 결국은 2020년, 2021년 되니까 역전이 된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물론 이 2020년은 조금 일시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 회복이 안 되네요. 예,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세그로의 배당이 훨씬 더 많지 않겠네요. 그래서 결국 2014년, 15년도에 공교롭게 이제 두 개가 주가가 비슷했는데 네네. 세그로를 선택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은 반면에 브리티시랜드는 배당을 합해도 원본이 조금 모자랍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군요. 첫 번째, 두 번째 팁을 통해서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배당 투자를 할 때도 향후에 펀더멘탈을 꼭 봐야 돼요. 봐야 물론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이게 물론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펀더멘탈 체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렇게 많은 사례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차입금이 과도한 리츠라든지 차입금이 과도한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쇼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 네. 한번 좀 나쁜 사례인데요. 미국에 리츠도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왜 부동산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한 왜 그러게요. 망하지? 네.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번개가 쳐서 뭐 무너졌나? 뭐 이렇게 기후 생각하실 텐데 때문에. 네. 그게 아니고 이 기업이 워낙 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부동산이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많이 샀구나.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계속 이 부채 비율을 올려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쪽에서의 그런 결국 최종 수익률 ROI는 시장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하다 보면 2009년 같이 망하는 사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빚을 못 갚아서 빚을 늘려서 부채 비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이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연히 네. 이 리츠는 2009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당을 주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리츠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으니까 이 배당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과연 그 배당이 어디서 오느냐? 적당히 돈을 벌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차입을 통한 그런 활동에서 오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있고요. 이제 기업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괜찮은데 돈을 빌려서 나눠줘. 이거는 자꾸 빌리고. 그럼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펀더멘털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워낙 지금 배당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간혹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꽤 같아요. 많아요.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 중요한 팁은요. 아무리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지만은 과거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 기업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은 시대가 변해도 업황 자체가 조금 올드하지 않습니까? 미래에도 과거와 같은 상태의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보면은 이 경영진들이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2, 3년마다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막 10년째 CEO, 10년째 CFO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예. 확실히. 그래서 사실 여기 제가 그래프는 좀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저 그 P&G 프록터 앤 갬블의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프록터 앤 갬블은 1980년 이후에 30년 동안 매년 배당을 조금씩 늘려왔고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로 하면은 무려 9%씩 배당금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년대면은 사실 9% 성장이라면 그렇게 뭐 높긴 높지만 그닥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근데 그거를 30년을 이어놓고 보니까 2020년에 와서 매년 평균 9%의 배당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건 굉장한 이 P&G라는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에 뭐라 그럴까요? 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해외 리츠나 이런 거, 국내 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보실 때 과거 히스토리를 쭉 보시는 것이 저는 이 배당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함께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배당 투자를 제가 이제 뭐 좀 말씀드렸던 배경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은 배당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보면은 너무 이제 성장 이렇게 하면 또 반대급부에서도 기회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정말 꼼꼼하게 배당 투자할 때 점검해야 되는 4가지 키포인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항상 기준점이 딱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 기준점을 원칙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그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을 배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 리츠도 알려주시고 인컴 투자, 배당 투자자들이 점검해야 될 키포인트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것만큼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이것까지 듣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예. 그 쉽게 요 마지막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좀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이 보통 금리가 내려갈 때 배당주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 배당주가 약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채권 가격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는요, 금리와 고배당주나 이런 리츠의 성과가 상관이 없는 시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채권은 그 인컴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인컴의 가치가 떨어져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요. 네. 리츠라든지 배당주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배당이 변동성이 있다는 측면. 그래서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리가 향후 상승할 거니까 고배당주는 좀 피해야 되지 않냐라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환상 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매몰되지 없다. 말자. 예, 그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2부는요. 구경의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